아들의 사업 자금을 위해 제 남편의 목숨값이었던 보험금을 내놓으라고 했을 때 저는 제 남은 인생을 걸고 잔인한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제 전 재산을 탕진하기로 마음먹은 그날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그 남자를 만났습니다. 과연 이것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을까요? 아니면 벗어날 수 없는 중독의 시작이었을까요? 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수진, 올해 58입니다. 남편이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난 지 꼭 5년이 지났네요. 남편이 떠난 후 제 세상의 시간도 함께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평생을 바쳐 일군 이 작은 찻집, 아침 햇살 찻집이 제 세상의 전부가 되었죠. 매일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졌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제 몸이 먼저 기억하는 시간이었어요. 텅 빈 찻집의 문을 열고 들어서면 남편의 온기가 남아있는 듯한 낡은 나무 냄새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불을 켜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창가 쪽 남편이 늘 앉아 신문을 보던 그 낡은 의자였습니다. 5년이 지났지만 저는 그 의자를 차마 치우지 못했습니다. 마치 언젠가 남편이 수진아 나왔어 하며 문을 열고 들어와 그 자리에 앉을 것만 같아서요. 찬물을 끓이고 찻잔을 닦고 매일 똑같은 하루를 기계처럼 시작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 때쯤이면 동네 어르신들이나 출근길 직장인들이 하나둘 찻집을 찾았죠. 사장님, 오늘 대추차 좋네. 늘 마시던 걸로 줘요. 손님들과 나누는 몇 마디 대화가 제가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창구였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오후가 되면 찻집은 거대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찻잔에 비친 제 얼굴을 들여다보며 이렇게 늙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수없이 했습니다. 아들 지훈이는 결혼해서 서울에 삽니다. 처음 몇 년은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전화를 하더니 요즘은 한 달에 한 번 목소리 듣기도 힘들어졌어요. 엄마 바빠서 나중에 전화할게. 그 나중이 언젠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제 아들이 잘 살고 있겠거니 그걸로 위안을 삼을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한 달 만에 지훈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 주말에 내려갈게요. 그 한마디에 며칠 동안 가라앉아 있던 제 마음에 작은 파문이 일었습니다. 아들이 온다니 며느리도 같이 오겠지. 무슨 반찬을 해줘야 좋아할까? 금요일 내내 시장을 보고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이며 잡채를 준비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현관문이 열리고 지훈이와 며느리가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두 사람의 표정이 밝지 않았어요. 늘 제잘거리던 며느리도 오늘은 말이 없었죠. 어서 와라, 힘들었지. 제가 애써 웃으며 말했지만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엄마 앉으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지훈이는 제가 차려놓은 과일과 채는 눈길도 주지 않고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요. 무서운 일인데 그래. 엄마, 저 사업이 좀 힘들어져서요. 지훈이의 목소리는 기어들어갈 듯 작았습니다. 그 순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돈 때문에 왔다는 것을요. 얼마나 필요한데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차갑게 나갔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그런데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며느리가 고개를 들며 눈물을 글썽겼습니다. 아버님 남겨주신 보험금 있잖아요. 그거라도 잠시만 빌려주시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남편의 보험금. 그건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30년 넘게 땀 흘려 일하며 가족을 위해 그리고 혹시 혼자 남을 저를 위해 남겨준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남편의 목숨값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하나뿐인 아들이 그 돈을 달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엄마 딱 한 번만요.
정말 금방 갚을게요. 이대로는 저희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아들의 애원은 절박했지만 제 귀에는 그저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절규로 들렸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마음을 홀로 남은 어머니의 마지막 보루를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는 아들에게 저는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 돈은 못 준다. 제 입에서 단호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엄마, 내 아버지 목숨값이야. 그걸 네 사업 미천으로 쓸 수는 없어. 아버지께서도 이해해 주실 거예요. 아들이 망하게 생겼는데 지훈이가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구나. 아들에게 나는 그저 유사시에 기댈 수 있는 은행 같은 존재였구나. 그날 아들 내외는 끝내 저녁도 먹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엄마, 정말 너무하세요. 마지막으로 남긴 아들의 원망 섞인 목소리가 제 심장을 칼처럼 파고들었습니다. 텅 빈 찻집에 홀로 남아 저는 밤새 아들이 먹지 않은 갈비찜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렀습니다. 남편에게 미안했고 제 자신이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저는 결심했습니다. 통장을 꺼내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돈, 그리고 제가 30년간 찻집을 하며 아껴 모은 돈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이 돈을 아들에게 주느니 차라리 내가 다 써버리겠다고, 나를 위해, 오직 나만을 위해 단 한 번이라도 살아보겠다고. 이것은 아들에 대한 제 잔인한 복수이자 스스로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저는 낡고 초라해진 찻집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었고 테이블은 칠이 벗겨져 있었습니다. 그래,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저는 이 낡은 공간을, 그리고 제 멈춰버린 인생을 전면적으로 뜯어고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인터넷을 켜고 인테리어, 가구 공방이라는 단어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업체들 속에서 유독 눈에 띄는 이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강민호 수제가구 공방. 그 이름을 클릭하는 순간 제 인생의 톱니바퀴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인생을, 그리고 제 메마른 마음을 완전히 리모델링해줄 그 남자를 만나게 될 운명의 첫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밤새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원망 섞인 목소리와 남편의 얼굴이 번갈아 떠오르며 제 마음을 헤집어 놓았죠. 하지만 동이 트고 창문으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었을 때 제 마음속에는 슬픔 대신 차가운 결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 후회하지 말자. 이 돈은 이제 내 것이다. 온전히 나를 위해 쓰는 거야. 저는 낡은 찻집을 둘러보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곳을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그래서 과거의 그림자는 모두 지워버리겠다고요. 수십 개의 인테리어 업체와 공방에 전화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제 예산을 듣고는 고개를 젓거나 틀에 박힌 디자인만을 제시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찻집이 아닌 그저 또 하나의 일로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마지막으로 용기를 내어 강민호 수제 가구 공방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뜻밖의 낮고 차분했습니다. 저는 찻집의 위치와 제가 원하는 컨셉을 두서없이 설명했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사장님, 제가 직접 한번 찾아뵙고 공간을 봐야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업체들과는 다른 신중하고 진중한 태도였습니다. 약속한 날 찻집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예순이 넘었을 법한 나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넘긴 모습이었습니다. 키가 컸고 은퇴한 건축가라는 프로필처럼 지적인 분위기를 풍겼지만 작업복 차림에 소매를 걷어붙인 팔뚝에는 단단한 근육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강민호 씨였습니다. 그는 찻집에 들어서자마자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곧바로 공간을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예리했고 마치 찻집의 속삭임을 듣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는 낡은 벽을 손으로 쓸어보고 삐걱거리는 마룻바닥을 발로 지그시 눌러보기도 했습니다. 한참 동안 찻집을 둘러보던 그가 창가 남편의 낡은 의자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 공간은 이야기가 있네요. 그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갔지만 이 낡은 공간에서 이야기를 읽어낸 사람은 그가 처음이었으니까요. 네, 제 남편이 늘 앉던 자리예요. 저도 모르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를 조심스럽게 쓸어보았습니다. 이 의자는 버리지 마시죠. 잘 복원해서 이 찻집의 중심으로 삼는 겁니다. 과거를 지우는 게 아니라 현재와 아름답게 공존하게 만드는 거죠. 그의 말에 저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과거를 지우려고만 했는데 그는 과거를 보듬어 안고 가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디자인 시안이나 견적서를 내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찻집 구석에 놓인 작은 테이블에 저를 앉히고는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사장님이 꿈꾸는 공간은 어떤 곳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곳을 찾았으면 좋겠고 그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돌아갔으면 좋겠나요? 그는 제 꿈을 물었습니다. 지난 5년간 잊고 살았던 단어였죠. 저는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따뜻한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혼자 와도 외롭지 않은 곳, 누군가와 함께 오면 이야기가 깊어지는 곳, 그런 곳이요. 제 말을 듣는 동안 그의 연필은 스케치북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습니다. 잠시 후 그가 제게 스케치북을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막연하게 상상만 하던 아니 그 이상의 공간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남편의 낡은 의자가 놓인 창가에는 작은 서가가 만들어져 있었고 테이블마다 각기 다른 모양의 수제나무 조명이 따뜻한 빛을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낡은 마룻바닥은 그대로 살리되 그 위에 아늑한 러그를 깔아 온기를 더했습니다. 이건 사장님의 이야기가 담긴 공간입니다. 낡았지만 따뜻하고 조용하지만 외롭지 않은 곳.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찻집이요. 그는 제 마음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처음 만난 남자가 어떻게 이토록 제 속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가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라 공간에 영혼을 불어넣는 예술가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의 손을 보았습니다. 투박하고 군데군데 상처가 나 있었지만 세상을 만드는 단단하고 믿음직스러운 손이었습니다. 사장님, 이 찻집의 이름이 왜 아침 햇살입니까? 남편이 아침 햇살처럼 따뜻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럼 이 공간도 그래야죠. 사장님의 남은 인생을 비춰줄 아침 햇살처럼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에 저는 결국 눈물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서 받아보는 진심 어린 위로였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때로 아주 작은 만남 하나로 송두리째 바뀌기도 합니다.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그저 낡은 찻집을 고쳐줄 좋은 기술자를 만났다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 그는 제 찻집이 아니라 무너져 내린 제 마음을 수리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과연 그는 제 텅 빈 마음에 어떤 가구들을 채워 넣게 될까요? 그날 이후 아침 햇살 찻집은 새로운 생명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강민호 씨와 그의 팀원들이 들어오면서 5년간 멈춰있던 찻집의 시간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죠. 아침이면 찻집은 나무 먼지와 땀 냄새, 그리고 희미한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공사가 방해될까봐 구석에 앉아있기만 했지만 제 마음은 그들과 함께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민호 씨는 허투루 일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가장 먼저 현장에 나와 그날의 작업을 꼼꼼히 지시했고 저녁에는 가장 늦게까지 남아 뒷정리를 했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낡은 공간은 마법처럼 변해갔습니다.
삐걱거리던 마룻바닥은 윤기를 되찾았고 얼룩덜룩했던 벽은 따뜻한 아이보리색으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저는 매일 점심과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인부들을 위한 식사였지만 사실은 민호 씨를 위한 것이기도 했죠. 그는 제가 차린 소박한 밥상을 단 한 번도 마다하지 않고 맛있게 먹어주었습니다. 사장님 된장찌개 솜씨가 보통이 아니시네요. 어머님 생각이 납니다. 그는 칭찬에 인색하지 않았고 그럴 때마다 제 얼굴은 소녀처럼 붉어졌습니다. 식사를 하며 우리는 자연스럽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공사 진행 상황이나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어느새 각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곤 했습니다. 남편분은 어떤 분이셨어요? 어느 날 그가 툭 던지듯 물었습니다. 그냥 무뚝뚝하지만 속정 깊은 사람이었어요.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었죠. 저는 남편과의 추억을 하나둘 꺼내놓았습니다. 함께 찻집을 열었던 날, 아들 지훈이가 태어났던 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상에서 제 손을 잡고 미안하다고 속삭였던 날의 이야기까지요. 제 이야기를 듣는 동안 그는 아무 말 없이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당신 정말 힘들었겠구나 하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저 역시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사별한 아내에 대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내는 꽃을 참 좋아했어요. 작은 마당이 있는 집에서 사는 게 소원이었죠.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그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퇴하면 꼭 그런 집을 지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좋아했던 꽃 이름이며 그녀가 즐겨 듣던 음악이며 사소한 습관들까지 모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그가 얼마나 아내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 상실감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공유하며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냥 가구 공방 사장님이 아니었고 저 역시 그에게 그냥 찻집 사장님이 아니게 되었죠. 우리는 같은 아픔을 가진 서로를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가 남편의 낡은 의자를 공방으로 가져가겠다며 조심스럽게 차에 싣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의자 제가 특별히 신경 써서 복원해 드릴게요. 그의 말에 저는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며칠 후 그는 의자를 다시 가져왔습니다. 예전의 낡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윤기가 흐르는 짙은 갈색의 멋진 안락의자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의자를 원래 있던 창가 자리에 놓아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이 의자는 슬픈 추억이 아니라 이 찻집의 따뜻한 역사가 될 겁니다. 저는 새로 태어난 의자를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제 과거를 지우는 대신 아름답게 매만져주고 있었던 겁니다. 리모델링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새로 들어온 원목 테이블의 위치를 잡다가 제 손이 테이블 모서리에 스쳐 작은 가시가 박혔습니다. 저도 모르게 작은 비명을 질렀죠. 그 소리를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그는 제 손을 낚아채듯 잡았습니다. 어디 봐요. 괜찮으세요? 그의 커다랗고 투박한 손이 제 손을 감싸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의 걱정스러운 눈빛은 제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쪽집게로 가시를 빼주고는 작은 반창고를 붙여주었습니다. 이제 괜찮을 겁니다. 조심하셔야죠. 그의 목소리는 다정했고 제 손을 놓아주지 않은 채 한참을 그렇게 잡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미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남자에게서 받는 따뜻한 보살핌이었습니다. 공사먼지 가득한 그곳에서 제 마음속에는 작은 설렘의 먼지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공사가 끝나면 이 남자와의 인연도 끝나는 걸까요? 저는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 한쪽이 아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한 달간의 리모델링 공사가 끝났습니다. 아침 햇살 찻집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완벽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낡고 어두웠던 공간은 온데간데 없고 원목의 따뜻함과 은은한 조명이 어우러진 아늑하고 세련된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죠. 특히 남편의 낡은 의자는 멋지게 복원되어 창가에서 당당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찻집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울컥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슬픈 추억의 공간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품은 저만의 공간이었습니다. 마음에 드십니까? 마지막으로 조명 각도를 조절하던 민호 씨가 제게 물었습니다. 마음에 드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꿈 같아요.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 목소리는 감격에 겨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 건 별로 없습니다. 사장님의 이야기가 원래 이 공간에 있었으니까요. 전 그저 먼지를 털어냈을 뿐입니다. 그는 언제나처럼 겸손하게 말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 공간에 얼마나 많은 애정과 노력을 쏟았는지를요. 마지막 장음을 치르고 이제 정말 그와 헤어져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그의 공구 가방을 보니 가슴 한구석이 텅 비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난 한 달간 매일 보던 얼굴을 이제는 볼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가 애써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즐거웠습니다. 그 역시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그의 눈빛은 무언가 아쉬움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돌아서서 찻집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런데 문고리를 잡으려던 그가 갑자기 멈춰 서더니 뒤를 돌아 저를 보았습니다. 수진 씨, 그가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늘 사장님이라고만 불렀는데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네, 오늘 저녁 시간 괜찮으시다면 식사라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찻집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 드리고 싶어서요. 그의 제안은 너무나도 갑작스러웠지만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네, 좋아요. 제 대답에 그의 얼굴에 비로소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럼 저녁 7시에 모시러 오겠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그는 찻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가 사라진 문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주체할 수 없이 뛰고 있었어요. 이게 데이트 신청인 걸까요? 58배 나이에 제가 데이트라는 걸 하게 되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옷장을 열었지만 마땅히 입을 옷이 없었어요. 늘 찻집 일하기 편한 옷들 뿐이었죠. 결국 큰마음 먹고 백화점에 가서 원피스 하나를 샀습니다. 짙은 네이비색의 단정하지만 우아한 디자인이었습니다. 어색했지만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지 않았어요. 잊고 있던 여자로서의 제 모습이 비치는 것 같았거든요. 약속 시간이 다가오자 심장은 더욱 요동쳤습니다. 7시 정각 찻집 앞에 그의 차가 멈춰 섰습니다. 그는 평소의 작업복이 아닌 깔끔한 셈이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멋져 보이던지 저는 또 한 번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그가 차에서 내려 제게 다가와 조수석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그의 칭찬에 제 얼굴은 홍당무처럼 달아올랐습니다. 그가 저를 데려간 곳은 한강이 보이는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반짝이는 야경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죠. 이런 곳은 난생 처음 와보는 것이었습니다. 어색해하는 저를 위해 그는 능숙하게 음식을 주문하고 와인을 골랐습니다. 우리는 새로 태어난 찻집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제게 찻집에서 열 수 있는 작은 음악회나 북토크 같은 아이디어를 제안하기도 했죠.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제 미래가 회색빛이 아니라 무지갯빛으로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그는 제게 춥지 않냐며 자신의 자켓을 벗어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그의 천이 남아있는 자켓은 따뜻했고 은은한 스킨 향이 제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한강변을 따라 걸었습니다. 강바람이 시원했고 도시의 불빛은 아름다웠습니다. 나란히 걷다가 우리의 손이 스쳤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손을 움츠리려 했지만 그 순간 그가 제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크고 따뜻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그가 이끄는 대로 걸었습니다. 잡은 손을 통해 그의 마음이 제게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당신과 함께하고 싶다는 조용한 고백처럼 느껴졌습니다. 찻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제 손을 놓아주었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제오도요. 아쉬움에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았어요. 한참 동안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가 제게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이제 키스를 하려는 걸까?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제 입술에 닿은 것은 그의 입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 이마에 아주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좋은 꿈 꾸세요, 수진 씨. 그 말을 남기고 그는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저는 그의 차가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마에 남은 그의 온기가 제 심장을 밤새도록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설렘이 아니라 제 인생에 30년 만에 다시 찾아온 사랑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58배 사랑이 과연 순탄하게 흘러갈 수 있을까요?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찻집에 들러 제게 아침 인사를 건넸고 저녁이면 우리는 함께 식사를 하거나 산책을 했습니다. 잡은 손에 온기가 점점 익숙해졌고 그의 존재는 제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한강에서의 입맞춤 이후 그 이상의 스킨십은 없었죠.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지만 섣불리 선을 넘지 않으려는 암묵적인 약속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 행복이 한순간의 꿈처럼 사라져 버릴까봐, 섣부른 행동으로 모든 것을 망쳐버릴까봐요. 그러던 어느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창밖을 때리는 빗소리가 찻집 안을 가득 채웠죠. 마감 시간이 다 되어 손님도 모두 돌아가고 저 혼자 찻집을 정리하고 있을 때 그가 찾아왔습니다. 흠뻑 젖은 우산을 접으며 들어서는 그의 모습에 저는 왠지 모를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네요. 집에 가시기 힘들 것 같아서요. 그가 말했습니다. 괜찮은데 와주셔서 고마워요. 우리는 갓 내린 따뜻한 생강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빗줄기는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천둥까지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비를 뚫고 운전하기는 좀 위험하겠네요. 그가 걱정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제 집이 여기서 가까운데 비가 그칠 때까지 저희 집에서 기다리시는 건 어떻습니까? 그의 제안은 조심스러웠지만 제 심장은 이미 대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물론이죠. 그의 차를 타고 5분쯤 갔을까 단정하게 꾸며진 단독주택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가구 공방과 함께 있는 집이었습니다. 집 안은 그의 성격을 보여주듯 깔끔하고 정갈했습니다. 거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에는 건축 관련 서적들이 빼곡했고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그가 사는 세상이구나. 저는 그의 공간에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는 제게 와인 한 잔을 권했습니다. 붉은 와인이 담긴 잔을 들고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창밖의 빗소리와 클래식 음악 그리고 와인의 향기가 어우러져 묘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술기운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공간이 주는 편안함 때문이었을까요? 우리는 평소보다 훨씬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건축가로서의 삶, 그리고 은퇴 후 가구 공방을 열게 된 이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평생 딱딱한 콘크리트와 철근을 만지며 살았어요. 하지만 늘 나무가 주는 따뜻함이 그리웠죠. 그래서 남은 인생은 이 나무들과 함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말에서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을 간호했던 10년, 그리고 홀로 찻집을 지켜온 5년. 제 인생에서 나는 없었다는 이야기를요. 수진 씨는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행복해질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가 와인잔을 내려놓고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몸은 오랫동안 잘 관리된 단단한 성 같았고 그의 열정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거칠지만 부드러웠고 능숙하지만 배려심이 넘쳤습니다. 저는 그의 품에 안겨 몇 번이고 절정을 느꼈습니다. 30년간의 결혼 생활에서도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황홀하고도 아찔한 경험이었습니다. 제 몸 구석구석 잠들어 있던 여성성이 비로소 깨어나는 순간이었죠. 밤새 우리는 서로를 탐하고 위로했습니다. 빗소리는 어느새 자장가처럼 들렸고 우리는 지칠 때까지 서로를 안고 또 안았습니다. 이것이 중독의 시작이라는 것을 저는 그때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그에게 중독되고 잊었던 나에게 중독되는 위험하고도 달콤한 시작을요. 나이가 들면 사랑의 감정도 육체의 욕망도 무뎌질 거라고 누가 말했던가요? 어쩌면 그것은 세상의 편견일지도 모릅니다. 외로움이 깊어질수록 사람의 온기에 대한 갈망은 더욱 커지는 법이니까요. 그날 밤에 저는 그저 육체적 쾌락에 빠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 남자에게서 여자로 인정받고 제 존재 자체를 확인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멈출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는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 우리의 관계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는 주변의 눈을 피해 비밀스러운 연인이 되었습니다. 낮에는 각자의 공간에서 찻집 사장님과 가구 공방 사장님으로 평범한 일상을 보냈지만 밤이 되면 우리는 세상에 단둘만 남은 것처럼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거의 매일 밤을 그의 집에서 보냈습니다. 그의 집은 저에게 단순한 잠자리를 넘어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는 창문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제게 좋은 와인을 고르는 법을 알려주었고 함께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그 안에 담긴 이야기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주말이면 우리는 근교로 드라이브를 가거나 아무도 없는 한적한 미술관을 찾아 그림을 감상하기도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일 때는 상상도 해보지 못했던 풍요롭고도 우아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 자신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일 아침 그의 품에서 깨어나는 것이 행복했고 그와 함께 맞는 하루가 기대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여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화장품을 다시 꺼내고 예쁜 옷을 사기 위해 백화점을 찾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하루가 다르게 생기가 넘쳤습니다. 손님들도 그 변화를 금방 알아차렸죠. 사장님, 요즘 좋은 일 있으세요? 얼굴이 활짝 피셨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애써 웃어넘겼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행복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물론 우리의 관계에서 가장 강렬했던 것은 밤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지칠 줄을 몰랐고 매일 밤 저를 새로운 황홀경으로 이끌었습니다. 아드님 때문이죠.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제가 함께 있을 테니까.
그의 말은 늘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로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현실적인 문제들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민호 씨가 제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선물입니다. 그가 수줍게 웃으며 말했죠. 상자를 열어보니 아름다운 비취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귀한 걸. 수진 씨에게는 이것도 부족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것들만 해주고 싶어요. 그는 제 목에 직접 목걸이를 걸어주었습니다. 차가운 빛이 의 감촉이 제 피부에 닿는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렇게 한 남자에게서 순수한 애정이 담긴 선물을 받아본 것이 얼마만이었을까요? 하지만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이 이 목걸이를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 제 행복이 커질수록 언젠가 밝혀질 진실에 대한 두려움도 함께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준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풀어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보석이 언젠가 제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몇 주 후 지훈이가 예고도 없이 찻집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근처에 출장 왔다가 들렀어요. 아들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저는 반가우면서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쩐 일이야? 미리 연락도 없이. 서프라이즈죠. 엄마 잘 계신가 보려고요. 지훈이는 찻집 안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우와, 찻집 정말 좋아졌네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렇지, 얼마 전에 새로 단장했어. 지훈이는 새로 들어온 가구들을 만져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구들이 다 고급스러운데요. 돈 많이 드셨겠어요. 아들의 말에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 그냥 아는 분이 저렴하게 잘 해주셨어. 저는 애써 둘러댔지만 제 심장은 이미 불안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제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얼굴도 좋아지셨네요. 혼자 계셔서 걱정했는데 다행이에요. 아들의 칭찬에도 저는 마음 편히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훈이의 시선이 제 목에 걸려있던 비취 목걸이에 멈췄습니다. 그날 아침 민호 씨가 오늘은 꼭 하고 있어 달라고 부탁하는 바람에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하고 나온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엄마, 그 목걸이는 뭐예요? 처음 보는 건데 되게 비싸 보여요. 지훈이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아, 이거 그냥 예전에 사뒀던 거야. 저는 또다시 거짓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제 손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래요, 제 기억엔 없는데. 아빠가 사주신 건 아니죠. 아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저는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지훈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의심과 실망, 그리고 약간의 경멸까지. 그는 제가 따라주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저 가봐야겠어요. 다음에 또 들를게요. 벌써 가 밥이라도 먹고 가지. 아니에요. 바빠서요. 지훈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찻집을 나섰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제 심장을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아들이 눈치채기 시작했다. 그날 밤 민호 씨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를 듣고 한숨을 쉬며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이제 어떡해요. 지훈이가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볼 거예요. 괜찮아요. 제가 만나서 다 설명할게요. 오해를 풀면 됩니다. 그의 말에도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지훈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싸늘했습니다. 엄마 주말에 시간 좀 내주세요. 할 얘기가 있어요. 주말에 만난 지훈이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짜고짜 제 통장 내역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내 통장을 왜? 엄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요즘 돈 어디다 쓰세요? 찻집 리모델링 비용이며 그 비싼 목걸이며 엄마 혼자 버는 돈으로는 감당이 안 되잖아요. 지훈아, 그게 무슨 말이니? 혹시 누구한테 돈이라도 빌리신 거예요? 아니면 어떤 남자한테 돈이라도 뜯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뜯기고 있다는 말에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너 지금 엄마를 뭘로 보고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걱정돼서 그러죠. 엄마가 순진해서 사기당할까 봐요. 아들의 눈에는 제가 그저 세상 물정 모르는 늙은 여자로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에게 진실을 말할 때가 왔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 진실을 아들이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진실이 우리 모자 관계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저는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지훈아, 앉아서 얘기 좀 하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을 마주 앉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제 망설임을 오해한 지훈이는 더욱 거칠게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엄마, 뭘 그렇게 망설이세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어떤 놈이에요? 엄마 등쳐먹는 그 자식이 누구냐고요? 그런 사람 아니야. 말 조심해. 저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제 아들이 민호 씨를 놈이라고 부르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뭔데요? 엄마가 요즘 쓰는 돈 다 어디서 난 거냐고요? 설마 아버지 보험금에 손대신 거예요? 아들의 의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 내 아버지 보험금으로 찻집도 고치고 목걸이도 샀다. 왜 그 돈 내가 좀 쓰면 안 되니? 제 외침에 지훈이는 충격을 받은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어떤 돈인데 네 아버지 목숨값이지. 그런데 그 목숨값을 사업 자금으로 달라고 했던 건 누구였더라? 저는 과거의 상처를 꺼내 아들에게 비수를 꽂고 말았습니다. 지훈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이제 와서 그 돈이 아까워. 네가 못 썼다고 배 아픈 거 아니고. 엄마,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행복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강민호라는 사람을 만나게 된 과정, 그와 사랑에 빠졌다는 사실까지요. 제 고백을 듣는 동안 지훈이의 표정은 불신에서 경악으로, 그리고 다시 분노로 변해갔습니다. 사랑이요, 엄마 제정신이세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지훈아, 엄마도 사람이야. 외로울 수 있잖아. 외롭다고 아무나 만나요. 그 남자 정체가 뭔데요? 엄마보다 나이도 어린 제비 아니에요. 제비라는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뺨을 때리려는 제 손을 지훈이가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아버지 유산을 웬 놈에게 다 갖다 바치고 있는 거냐고요. 그 순간 저는 아들과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직감했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오직 돈밖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외로움도 새로운 사랑도 아들의 눈에는 그저 아버지의 유산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일 뿐이었습니다. 당장 그 남자랑 헤어지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 다시는 엄마 안 봐요. 지훈이는 최후 통첩을 남기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에 홀로 남아 오열했습니다. 사랑을 얻는 대신 아들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저를 덮쳤습니다. 민호 씨에게는 차마 이 사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랑과 아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이 잔인한 현실 앞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던 중 저는 지훈이가 제 뒤에서 몰래 무서운 일을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집착이 우리의 관계를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끌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제가 아들과의 갈등으로 괴로워하는 동안 지훈이는 자신의 방식으로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제가 제비에게 단단히 속았다고 확신하고 강민호라는 남자의 정체를 밝혀내기 위해 뒷조사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흥신소까지 고용할 생각이었지만 그럴듯한 명분을 찾지 못해 결국 직접 나서기로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지훈이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지훈이는 먼저 제가 리모델링 계약을 했다고 둘러댔던 강민호 수제가구 공방을 찾아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목공방이었지만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아들은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직감했다고 합니다. 공방 한쪽에 놓인 가구들은 범상치 않은 디자인과 완벽한 마감으로 단순한 목수의 솜씨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의 기품을 풍기고 있었으니까요. 마침 공방을 지키고 있던 젊은 직원은 사장님 민호 씨, 이 잠시 외출하셨다며 차를 한 잔 권했습니다. 지훈이는 그 직원과 대화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민호 씨에 대한 정보를 캐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은 원래 가구 만들던 분이세요. 솜씨가 대단하시던데요. 아니요, 저희 사장님은 원래 유명한 건축가셨어요. 은퇴하시고 취미로 시작하신 게 이 공방입니다. 직원의 말에 지훈이는 처음으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건축가, 아들은 그저 시골의 늙은 목수일 거라 생각했는데 예상치 못한 이력이었죠. 건축가셨다고요? 어느 회사에 계셨는데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건축 사무소 창립 멤버셨다고 들었어요. 국립박물관 설계에도 참여하셨다고. 직원의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지훈이의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그는 결코 돈 때문에 제게 접근할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가능성이 높았죠. 아들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공방을 나와 곧바로 인터넷으로 건축가 강민호를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검색 결과에 나타난 수많은 기사원기와 프로필을 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는 정말 대한민국 건축계의 거장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수많은 상을 휩쓸었고 그의 이름으로 된 건축물들은 도시의 랜드마크가 되어 있었습니다. 기사에는 그의 개인사에 대한 내용도 일부 있었습니다. 비운의 천재 건축가 아내를 잃은 슬픔을 예술로 승화시키다. 지훈이는 홀린 듯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기사에는 민호 씨가 젊은 시절 사랑하는 아내를 불의의 교통사고로 잃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 그는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있었고 빗길에 미끄러진 차가 전복되면서 아내만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지만 평생 아내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 후 그는 모든 열정을 건축에 쏟아부었고 그의 작품에는 늘 아내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담겨 있다는 평론가들의 분석도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알게 된 지훈이는 큰 충격과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어머니에게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제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온 진실한 예술가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의문이 생겨났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자신의 신분을 숨겼을까? 왜 평범한 가구공방 사장 행세를 하며 어머니에게 접근했을까? 지훈이의 머릿속에는 또 다른 의심의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돈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의 과거에는 무언가 더 어두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 아들은 어머니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과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죄책감 사이에서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사실을 제게 알려야 할지 아니면 혼자서 더 깊이 파헤쳐야 할지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지훈이가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지난번과는 달리 그의 얼굴에는 분노 대신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할 얘기가 있어요. 그 남자에 대해서요. 아들은 주저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뒷조사를 통해 알게 된 모든 사실을 제게 털어놓았습니다. 강민호 씨가 사실은 유명한 건축가였다는 것, 엄청난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의 아내와 관련된 비극적인 과거까지요. 저는 아들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충격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그가 제게 보여줬던 소박하고 진실한 모습들이 한순간에 거짓처럼 느껴졌습니다. 엄마, 그 남자 엄마를 속인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이 평범한 목수 행세를 하며 엄마한테 접근했겠어요.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게 분명해요. 지훈이는 자신의 오해에 대한 사과도 잊은 채 새로운 의심을 제게 쏟아냈습니다. 아들의 말은 논리적이었고 제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왜 그는 내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말하지 않았을까? 그가 내게 보여준 외로움과 상처는 모두 연기였을까? 제 머릿속은 수만 가지 의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와의 행복했던 시간들이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그 남자는 위험해요. 당장 헤어지세요. 지훈이는 간절하게 말했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민호 씨를 만나 직접 진실을 확인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그의 공방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지만 제 눈에는 그 미소마저 거짓으로 보였습니다. 수진 씨, 어쩐 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할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당신 도대체 누구예요? 제 차가운 목소리에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와서 시치미 뗄 생각 마세요. 당신 유명한 건축가라면서요.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장이라면서요. 제 외침에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고 있었군요. 그의 담담한 인정에 저는 더욱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왜 저를 속였어요? 돈 많은 사람이 가난한 과부 하나 가지고 노는 게 재미있었나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가 다급하게 제 손을 잡았지만 저는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럼 뭔데요? 당신이 내게 보여준 그 외로움, 그 상처들, 전부 다 거짓이었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침묵은 제게 긍정의 의미로 다가왔고 제 마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됐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우리 이제 그만해요. 저는 그 말을 남기고 공방을 뛰쳐나왔습니다. 뒤에서 저를 부르는 그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와의 사랑은 결국 한여름 밤의 꿈에 불과했다고. 그렇게 제 자신을 채찍질하며 어두운 밤거리를 정처없이 걸었습니다. 사랑이란 감정은 때로 한없이 강하지만 믿음이라는 유리잔 위에 서 있을 때는 더없이 연약한 것 같습니다. 한번 금이 가기 시작한 믿음은 작은 충격에도 쉽게 깨져버리고 말죠. 그때의 저는 그를 믿기보다 아들의 말과 제 불안한 상상을 더 믿어버렸습니다. 어쩌면 저는 처음부터 그와의 행복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의 사랑은 이렇게 끝나버리는 걸까요? 그의 침묵 뒤에는 제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진실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제가 공방을 뛰쳐나온 후 며칠 동안 우리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찻집 문을 닫고 며칠을 알아누웠습니다. 배신감과 상실감에 식욕도 살아갈 의욕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이렇게 끝나는구나. 58배 사랑은 사치였구나. 저는 스스로를 비관하며 어둠 속으로 침잠에 들어갔습니다. 지훈이는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 제 안부를 물었지만 저는 그 전화조차 받을 기운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줄 힘도 없어 무시했지만 초인종은 끈질기게 울렸습니다. 결국 제가 현관문을 열었을 때 거기에는 며칠 사이 헬스케진 민호 씨가 서 있었습니다. 수진 씨, 제발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그의 목소리는 애처로웠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매몰차게 그를 돌려보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그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우리는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무겁고 차가운 공기 속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할 말이 뭐예요? 더 이상 저를 기만할 게 남아있기나 한가요? 제 목소리는 가시가 돋친 듯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용기가 없었습니다. 용기요, 뭐가 두려웠는데요. 당신의 그 대단한 명성과 재산이 알려지는 게 두려웠나요? 저는 비꼬듯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고여 있었습니다. 제 재산이나 명성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웠던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들 때문에 수진 씨가 저를 한 남자 강민호가 아니라 건축가 강민호로 볼까봐 두려웠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저는 평생 건축가 강민호로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존경했지만 제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들 제 돈과 명성을 보고 다가왔고 진심으로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없었죠. 제 아내가 죽은 후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짙은 외로움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수진 씨를 만났습니다. 낡은 찻집에서 당신은 저를 그저 가구 공방 사장님으로만 보아주었죠. 제 배경이 아니라 제 말에,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와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만약 제가 처음부터 제 정체를 밝혔다면 당신이 저를 똑같이 대했을까요? 아마 당신은 부담스러워하거나 저를 의심했겠죠. 저는 그게 싫었습니다. 당신에게만큼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그저 외로운 늙은이 강민호로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보같이 모든 것을 숨겼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을 속이려던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당신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고 싶어서 그랬던 겁니다. 당신의 그 따뜻한 마음을 잃고 싶지 않아서요. 그의 절절한 고백에 제 마음을 짓누르던 의심과 배신감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제가 처음부터 그의 정체를 알았다면 과연 저는 지금처럼 그를 편하게 대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저 역시 그를 유명한 건축가라는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았겠죠. 그의 진심을 저는 그제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뛰쳐나갔을 때. 그때는 당신의 상처가 너무 커 보여서 제 변명이 당신에게 더 큰 상처가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당신에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모든 순간 저를 배려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지친 어깨를 말없이 감싸 안았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당신을 오해했어요. 제 사과의 그는 아이처럼 제 품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 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며 우리의 사랑이 그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단단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이전보다 더욱 깊고 뜨겁게 서로를 안았습니다.
이제 우리 사이에는 그 어떤 비밀도 오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서로를 향한 굳건한 믿음과 사랑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고 더욱 단단해진 사이 지훈이는 여전히 제 걱정에 노심초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며칠 동안 연락도 받지 않고 식음을 전폐하자 아들은 덜컥 겁이 났던 모양입니다. 애어머니가 정말 잘못된 선택이라도 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에 밤잠을 설쳤다고 합니다. 결국 지훈이는 자존심을 접고 민호 씨의 공방으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아마도 마지막으로 단판을 짓겠다는 생각이었겠죠. 지훈이가 공방문을 열었을 때 민호 씨는 묵묵히 나무를 깎고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 수척해진 그의 모습에 지훈이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약해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어머니, 괜찮으신가요? 아들의 첫마디는 원망이 아닌 걱정이었습니다. 민호 씨는 하던 일을 멈추고 지훈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자네 어머니, 지금 많이 힘들어하네. 나 때문에. 그리고 자네 때문에.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아들을 향한 약간의 원망과 저에 대한 깊은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민호 씨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어머니를 이렇게 혼자 둘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네와도 풀어야 할 오해가 있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 씨는 약속대로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저와 지훈이 그리고 민호 씨 이렇게 세 사람이 어색하게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무슨 말이 오고 갈지 몰라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민호 씨였습니다. 그는 지훈이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훈군 먼저 사과하고 싶네. 자네에게 그리고 자네 어머니에게 내 정체를 숨긴 것에 대해서. 변명처럼 들리겠지만 그건 결코 두 분을 속이려던 것이 아니었네. 나는 그저 한 남자로서 아무런 배경 없이 자네 어머니에게 다가가고 싶었을 뿐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거짓도 없었습니다. 지훈이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나는 자네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하네. 내 남은 인생을 모두 바쳐서라도 그분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하지만 자네의 허락 없이는 그 행복이 온전할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네. 그리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훈이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니 부디 허락해주게. 내가 자네 어머니의 곁을 지킬 수 있도록. 예순이 넘은 사회적으로 명망 높은 남자가 자신의 아들뻘 되는 젊은이에게 진심으로 머리를 숙이는 모습.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지훈이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마음속을 짓누르던 마지막 의심과 원망의 벽이 그의 진정성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일어나세요. 지훈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아들의 질문에 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정말 행복해. 제 대답을 들은 지훈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민호 씨를 향해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다시는 저희 어머니 눈에서 눈물 나게 하지 말아주세요. 그 말은 아들이 우리 관계를 온전히 받아들인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호 씨는 제게 다가와 저를 일으켜 세우고는 지훈이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고맙네 아들, 정말 고맙네. 그가 지훈이를 아들이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모든 오해와 갈등이 눈 녹듯 사라진 그 자리에는 서로를 향한 따뜻한 이해와 축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이상 숨어서 사랑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지원군인 아들이 우리 곁에 있었으니까요. 아들 지훈이의 축복을 받은 후 우리의 사랑은 비로소 완전한 날개를 달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서로의 존재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주말이면 우리는 지훈이네 집을 찾아가 손주와 함께 시간을 보냈고, 지훈이와 민호 씨는 어느새 아버지와 아들처럼 스스럼 없이 어울렸습니다. 아버님, 이 가구는 어떤 나무로 만드신 거예요? 그건 월넛이라는 나무인데 결이 아주 아름답지. 두 남자가 가구와 건축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저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여행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국내의 아름다운 곳들을 찾아다녔고, 때로는 해외로 나가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제게 세상이 얼마나 넓고 아름다운지를 보여주었고, 저는 그의 곁에서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느끼며 젊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가장 좋은 친구이자 가장 뜨거운 연인이었습니다. 낮에는 손을 잡고 산책하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고, 밤에는 서로의 몸을 탐하며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정력은 여전히 60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왕성했지만, 이제 저는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저를 사랑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느덧 결혼일 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는 저를 처음 만났던 이제는 완전히 새로워진 아침 햇살 찻집안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그가 복원해준 남편의 낡은 의자에 나란히 앉아 우리는 지난 1년을 돌아보았습니다. 수진 씨,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내 인생은 다시 아침 햇살처럼 따뜻해졌습니다. 그의 고백에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운걸요. 당신은 제게 잊고 있던 나를 되찾아 주었어요.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변함없는 사랑과 신뢰가 가득했고, 제 마음은 더 없는 행복과 평온으로 채워졌습니다. 58,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나이에 제 인생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제 곁에는 저를 세상 누구보다 사랑해주는 남자가 있고, 저의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든든한 아들이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결코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깊은 절망의 늪에 빠지기도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도 새벽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새벽을 지나 당신의 인생에도 아침 햇살처럼 따뜻한 사랑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당신이 스스로를 사랑하고 행복해질 용기를 낼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니까요. 부디 당신의 황혼에도 아름다운 사랑이 피어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박수진님의 이야기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멈춰버린 것 같던 한 여성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고 잿빛이었던 황혼이 눈부신 아침 햇살로 물들어가는 과정은 비단 드라마 속 이야기만은 아닐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사랑이라는 감정의 본질과 우리 인생의 후반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이라는 숫자에 스스로를 가두고 이 나이에 무슨 일하며 새로운 시작을 주저하곤 합니다. 특히 배우자와의 사별은 남은 인생의 모든 가능성을 닫아버리는 거대한 문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수진님, 역시 그랬습니다. 남편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낡은 찻집에서 그녀는 과거에 갇혀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아들을 위해 희생하는 어머니의 역할만이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삶의 이유였죠. 하지만 아들의 배신이라는 가장 큰 절망의 순간에 그녀는 역설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심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때로는 가장 깊은 상처와 배신이 우리를 묵혀두었던 낡은 틀에서 벗어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아들이 그녀의 마지막 보루였던 보험금을 탐내지 않았다면
그녀는 아마 평생을 낡은 찻집에서 과거의 추억과 함께 조용히 늙어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아픔은 그녀에게 나를 위한 삶을 선택할 용기를 주었고, 그 용기는 강민호라는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기치 못한 시련이 닥쳤을 때 그것을 단순히 불행으로만 여기기보다 내 삶의 방향을 재설정하라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공간이라는 매개를 통해 시작됩니다. 강민호 씨는 단순히 낡은 찻집을 수리한 것이 아니라 수진님의 상처받은 마음과 멈춰버린 시간을 치유했습니다. 그는 과거를 지우려 하지 않고 오히려 과거를 현재와 아름답게 공존하게 만들자고 말합니다. 남편의 낡은 의자를 버리는 대신 찻집의 역사이자 중심으로 복원시킨 것처럼 말이죠. 이는 관계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진정한 위로와 사랑은 상대방의 과거를 부정하고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까지도 따뜻하게 보듬어 안고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상대의 아픔을 섣불리 판단하거나 지우려 하기보다 그저 묵묵히 들어주고 그 역사를 존중해 줄 때 비로소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이죠. 수진님의 이야기는 또한 황혼의 사랑이 결코 젊은 날의 사랑보다 덜 뜨겁거나 덜 순수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더 깊고 애틋할 수 있습니다. 젊은 날의 사랑이 서로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는 설렘이라면 황혼의 사랑은 서로의 지나온 상처를 보듬어주고 남은 시간을 함께 채워가는 애틋함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깊은 외로움을 이해했기에 더 빠르게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강민호 씨가 자신의 부유한 배경을 숨긴 것도 어쩌면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건축가 강민호를 사랑해줄 사람이 아니라 그저 외로운 남자 강민호의 곁을 지켜줄 사람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이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나 배경이 아닌 사람, 그 자체를 향해야 한다는 보편적인 진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아들 지훈과의 갈등은 이 이야기가 던지는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더없이 소중한 존재이지만 때로는 부모의 행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지훈이는 처음에는 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시작했지만 점차 어머니의 삶을 자신의 잣대로 재단하고 소유하려 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배신, 세상의 시선이라는 명분 뒤에는 어머니가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아버지의 유산에 대한 집착이 숨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수진님은 더 이상 자식의 눈치를 보며 자신의 행복을 유예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자신의 진심을 솔직하게 전하고 사랑을 선택할 용기를 냈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소유물이 아니며 자식의 인생을 살아주는 존재도 아닙니다. 자식의 삶을 존중해주듯 부모 역시 남은 인생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곁에서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것일 겁니다. 이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용기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박수진님은 58세라는 나이에 비로소 아내 엄마라는 역할에서 벗어나 박수진이라는 한 여성으로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낡은 찻집을 리모델링한 것은 결국 그녀 자신의 인생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사랑은 그 과정에서 찾아온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남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과거의 상처와 세상의 편견에 갇혀 하루하루를 버텨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수진님처럼 용기를 내어 닫혀 있던 마음의 문을 열고 새로운 아침 햇살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용기의 씨앗을 심어주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쓰면서 저는 행복에도 용기가 필요하다는 말을 여러 번 되새겼습니다.
우리는 종종 불행에는 익숙해지면서도 막상 행복이 찾아왔을 때는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불안해하곤 하죠. 수진님처럼 내가 이래도 되나 하는 죄책감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행복은 우리가 쟁취하고 지켜내야 할 과클입니다. 특히 인생의 오랜 시간을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우리의 어머니 세대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모든 수진님들이 세상의 시선이나 자식의 눈치가 아닌 오직 자신의 심장 소리에 귀 기울이기를 바랐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진부한 말보다 당신의 남은 모든 날들이 바로 당신의 가장 젊은 날이라는 말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사랑하고 사랑받고 온전히 행복할 자격, 우리 모두에게는 충분합니다. 저는 수진님의 용기 있는 선택이 비슷한 아픔을 가진 많은 분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결국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거창한 무언가가 아니라 내 곁에 따뜻한 사람과 함께하는 소박한 일상일 테니까요. 이 이야기는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창작되었으나 등장인물의 이름과 구체적인 상황은 작가에 의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콘텐츠는 삶의 긍정적인 가치를 공유하고 교육적인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비방할 의도가 없습니다. 이야기 속 상황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 각자의 몫이며 제작자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에게 큰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삶에도 아침 햇살처럼 따뜻한 이야기가 가득하기를 바라며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신다면 더 없는 기쁨이겠습니다.